일반적으로 비만이 건강에 안 좋지만 우리 골다공증에는 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배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골다공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면서 골다공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장이 골다공증과 관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희가 고광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킹콩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킹콩님들 안녕하십니까. 고대 구로병원 신장내과의 고광재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골다공증 저희 킹콩님들이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들 잘 알고 계시긴 할 텐데 그래도 골다공증이 어떤 병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골다공증은 쉽게 말하면 잘 아시지만 골밀도가 떨어져서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는 병이겠죠. 의학적으로는 골밀도 검사에서 저희가 골밀도를 나타내는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떨어질 때 골다공증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야 알게 되시는데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입원이라든가 여러 활동의 불편함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교수님께서 골다공증은 골밀도 검사로 진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골밀도 검사는 뭔가요? 골밀도 검사는 골의 강도를 평가하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만성 홍파병 환자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방법으로 골밀도를 재야 된다고 권했지만 최근에는 일반 골밀도 검사로도 골절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잘 아시지만 방사선 동위원소가 뼈에 분포되는 정도를 확인해서 뼈의 밀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보통은 5분 정도 걸리는 검사이고 보험이 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손쉽게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밀도 검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희 부위는 허리뼈, 즉 요추와 대퇴골 부위가 되겠고 거기에 있는 골밀도로 골다공증을 평가하게 되지만 수술을 받은 경우라던가 골절이 있었던 경우 또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척추 앞에 대동맥 쪽에 혈관의 석회화가 진행된 경우라면 부위를 달리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과 상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골밀도로 하지만 좀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주치의선생님하고 상의해달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골밀도 검사라고 지금 5분 걸리고 그다음에 엑스레이에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비용도 크게 많이 들진 않겠네요? 네, 보험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게 검사가 가능하시고요. 골밀도 검사는 보통 폐경 이후의 여성이나 고령의 남성분들한테 시행하고 있는데요. 골밀도가 떨어지는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스테로이드와 같이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시행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상 골밀도가 나온 경우는 2년에 한 번, 골밀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매년 추적 관찰하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측정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콩팥이 나빠지면 또 뼈도 약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만성 홍파병 환자에서는 같은 나이의 환자보다 골절의 위험도가 2배에서 17배까지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만성 홍파병 환자에서 뼈의 건강과 관련된 여러 대사 물질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사 장애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시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비타민 D의 활성화가 콩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활성화가 떨어지게 되고 장에서 칼슘 흡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잘 아시지만 인이라는 물질이 콩팥으로 배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배설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혈중에 인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과 인이 만나서 불용성으로 되기 때문에 혈중의 칼슘 농도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칼슘 농도에 저하는 갑상선 뒤쪽에 위치한 부갑상선의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부갑상선은 칼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녹여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녹아나온 칼슘은 불행하게도 인이 높은 경우에는 인과 다시 만나서 불용성이 되기 때문에 칼슘 농도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부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칼슘과 인의 침착물들은 혈중에서 혈관 벽에 침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이러한 혈관 석회화는 또한 심혈관계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대사 장애 그리고 뼈의 강도의 감소,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를 묶어서 만성 홍파병 미네랄 뼈 질환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만성 콩팥병, 미네랄 뼈 질환, 뭔가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콩팥이 나쁜 환자분들하고 일반인 골다공증 환자분들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 네, 일단 만성 콩팥병에서 발생하는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복합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에서는 주로 뼈의 안쪽 부분부터 강도가 약해지는 것에 비해서 뼈의 바깥쪽 부분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도 뼈의 바깥쪽 강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대퇴골 골절 등이 포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뼈의 건강이 심혈관계 질환과도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뼈 건강을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료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일반 골다공증 환자분과 이렇게 콩팥이 나쁜 환자분의 치료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콩팥이 나빠진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사 질환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만성 콩팥병 1기에서 3기 환자분들은 일반인과 같은 통상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유지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통상적인 치료라고 하시면 잘 아시지만 적당한 운동, 영양 섭취, 금연과 금주, 그리고 낙상 예방 등의 생활요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라면 치료제를 드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 콩팥병 4단계와 5단계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통상적인 치료 외에 대사 장애를 관리할 수 있는 치료를 함께 진행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단계마다 좀 차이가 있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약으로 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하면 주사제도 막 사용하고 하는데 이런 약과 주사제는 일반 골다공증 환자분들하고 우리 콩팥 나쁜 골다공증 환자분들하고 사이에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제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콩팥 기능의 감소가 많지 않은 만성 콩팥병 1단계에서 3단계 환자분들은 그대로 복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 4단계와 5단계 환자에서는 이러한 약제가 콩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어서 이런 환자에서는 주의 깊은 사용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약제의 배설이 콩팥의 기능과 연관되지 않는 항체 치료제가 나와서 6개월에 1회 정도의 주사 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주사제가 콩팥이 나쁜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콩팥에 문제가 없는 그런 주사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군요. 모든 약이나 주사제는 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킹콩님들도 좀 그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경우에는 드물게 턱뼈 괴사라던가 비전형적인 대퇴골 골절이 보고된 바가 있다고는 합니다. 특히 약제를 오래 드신 경우에 그럴 수 있어서 약제를 복용하시는 경우라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특히 치과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치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뼈에서 칼슘이 녹아 나오는 정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혈중 칼슘 농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저칼슘 혈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콩팥 기능이 나쁠수록 그 부작용의 빈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칼슘 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비타민 D나 칼슘 등을 함께 보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칼슘 혈증과 그리고 치과 치료 받으신 분들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약제 치료 말고도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이런 골다공증이 생기는 주범이 아까쯤에 이제 인 때문에 결국은 시작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 조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저희가 만성 콩팥병 미네랄 뼈 질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름도 길고 복잡한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사 질환을 말씀을 드릴 때 칼슘, 비타민, 인, 그리고 부갑산소 호르몬을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들이 제일 흔하게 아시는 거는 칼슘과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치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치료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골밀도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치료에 대해서 면밀하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결국 인 조절이 되겠습니다. 혈중의 인 조절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의 조절이라서 인이 많은
많은 음식들을 피해 주셔야 되는데요. 인이 많은 음식들이 단백식품이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무작정 줄이게 되면 영양 결핍에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성 홍파병 환자에서 단백 제한 시기를 할 때는 적정한 단백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제품이나 견과류와 같은 것들이 인 함량이 높은 단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섭취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식품 첨가물로 들어있는 무기인이 흡수는 높고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이 포함된 통조림 식품, 햄이라던가 혹은 탄산음료와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하지만 혈중인이 이러한 식사 조절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인을 몸 안에 흡수를 방해하는 인결합제를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인이 높아질 때 뼈 건강과 심장 건강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인 수치가 높아서 처방을 받으신 경우라면 반드시 적절하게 복용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음식에 포함된 인을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밥상에 올려놓으시고 식사 함께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단백 중에서 인 함량이 낮은 음식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달걀, 흰자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 음식을 드실 때 물에 끓여 드시게 되면 인이 그 물 쪽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끓여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께서 또 운동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골다공증이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운동을 추천해 주시나요? 네,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 위험도 때문에 사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뼈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주어져야 그런 자극에 의해서 뼈 강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은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권해드리는 운동은 맨손 체조라든가 걷기, 조깅, 팔굽혀펴기 등이 있겠고요. 간단한 웨이트도 가능한 부분인데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걸 권고해드리고 있어서요. 운동 후에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과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적절한 강도로 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운동하실 때는 당연히 골절의 위험도도 감안하셔서 균형이 잃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속도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운동이 골다공증에 좋기는 하지만 저희 환자분들은 되게 만성 콩팥병이시기 때문에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은 안 좋군요. 일반적으로 비만이 건강에 안 좋지만 우리 골다공증에는 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것이 뼈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뼈에 전달되는 무게도 클 수밖에 없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듯이 만성 홍파병에는 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비만한다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겠고요. 단지 적당한 체질량 지수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섭취, 운동 유지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일반인들의 골다공증과 달리 만성 콩팥병 환자의 골다공증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여러 가지 생활요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늘 힘들다, 지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요. 아시지만 뼈 건강에 있어서도 식이 조절 그리고 처방받은 약제를 잘 드시는 것, 거기에 적당한 운동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관리가 중요하십니다.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숙제를 다 하신다는 느낌으로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매일 하루하루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